지금도 전 세계의 바다 위에는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화물선들이 밤낮 없이 항해하며 물류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여행이 비행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먹는 곡물과 입는 옷부터 철광석 같은 광물, 석유와 같은 에너지까지 대부분의 화물들은 화물선에 실려서 항만과 항만 사이로 오고 갑니다. 때문에 해운업은 오래된 미래라는 역설적인 별명으로 불리죠. 과거에도 멈춘 적 없고 미래에도 멈추지 않을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섬이나 마찬가지인 국가 대한민국.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수출 지향형 국가이지만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너지와 식량마저 마찬가지라서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도래한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바다 콘텐츠로 먹고 사는 지식해적단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우표가 뭔지 아시나요? 1980년 3월 13일 발행된 기념우표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 즉 선봉량이 총 500만 톤을 돌파한 기념비적인 순간이 담겨있죠.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해운공사 등을 설립하여 국가주도로 해운업을 육성했고 80년대에는 전세계 선봉량 중 1%를 넘게 커버하는 야심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90년대 이후 전통적인 업계의 강국들을 따라잡으며 2020년대에는 선봉량 9,400만 톤, 세계 4위 규모를 자랑하는 해운업, 조선업 강국으로 거듭났고 해운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캐리하는 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운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산악 지형이 많은 그런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죠. 고대로부터 이런 조건은 조선업과 해운업의 유리한 강점인데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 배를 만들고 이 배를 바다에 바로 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도에 위치했던 나라들은 비교적 작은 체급을 가지고도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지배한 로마가 대표적이죠. 로마 문명의 선배인 그리스도 울퉁불퉁한 반도 지형으로 해상무역의 강자였고 로마 이후의 해양 강국이었던 에스파냐나 북유럽의 덴마크 같은 바이킹 국가들도 이런 지리적 환경을 이용하거나 또는 극복하기 위해 해양으로 진출했습니다. 한반도 국가들 역시 고대로부터 해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진 해양 DNA는 대한민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예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까지의 무역 루트를 지배했던 통일신라시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청해진을 설치했던 해상왕 장보고가 한중일 역사교과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한국인일 정도입니다.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라서 오늘날 개성시에 위치했던 병란도에 국제무역항이 설치되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까지 드나들며 무역을 했는데요. 이 시대에 바다를 통해 드나들었던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고려라는 이름이 쿠리아라는 발음으로 전 세계에 전해져 오늘날 코리아라는 명칭을 만들었을 정도예요. 조선시대 이후로 바다의 왜구가 창궐,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이 쇠퇴하면서 반도라는 이점을 살릴 수 없게 되고 한국의 해양 DNA는 잠시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까지 그 기나긴 암흑기를 견뎌낸 한반도는 오늘날에 다시 세계 해운업의 주요 국가로 활약하며 고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외항해운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이 약 40조 원, 제조업 기반의 수출 지향 국가인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에 유일하게 외화 획득 산업 순위 10위권에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효자 산업입니다. 해운업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당연히 은행이나 기금 같은 금융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2만 개 규모의 초거대 선박의 경우 건조 비용만 2,500
수백억 원 항만이 있는 도시는 거의 그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해운업을 중심으로 조선업 등 다양한 관련 산업들도 함께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간접적으로는 수출과 수입, 국방과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국가 때문에 사실상의 섬나라인데다가 주요 산업 대부분이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죠. 이런 나라에서 해운업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바다 위 해운업은 사실 투자 논리로만 봤을 때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수많은 연계 산업이 국가 경제 자체를 캐리하고 안보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해 수많은 해운 강국들은 국가 레벨에서 해운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죠. 그만큼 대한민국에게 있어 해운 산업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기간 산업입니다. 나라의 주요 산업 거의 전부가 해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수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광역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 1위의 해운 회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이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내 1위 원양해운 회사의 파산.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손실이었을까요? 국적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국적을 지닌 해운회사를 뜻하는 말이죠. 해운회사도 당연히 회사인 만큼 당연히 본사를 두고 세금을 내는 국적이 있는 게 당연한 얘긴데 국적선사라는 말이 따로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실 해운회사를 국적선사와 국적선사가 아닌 선사로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 같은 대양의 한복판은 어떤 나라의 행정력이나 사법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상의 지역, 떠다니는 배 위가 하나의 작은 영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무법지대를 드나드는 원양 해운 회사들의 국적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망망대해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국내의 수많은 산업을 캐리하는 국적선사 때문에 국적선사들은 민간 기업이면서도 국가의 세심한 관리를 받고 위기가 있으면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전략자산과 같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선사로는 2016년까지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 중 7위의 선봉량을 자랑하며 국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고 있던 40년 전통의 한진해운이 대표적이었죠. 그러나 2017년 한진해운이 세계 해운 시장의 불황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진해운에 소속된 선박들이 전 세계 항구에서 입항을 거부당하면서 100여 척의 화물선 중 50여 척이 부산에 발이 묶여 화물을 다 내려버려야 했고 이에 따라 엄청난 손해배상과 물류 적체 현상이 발생, 10조 원의 매출과 25조 원의 부가가치가 증발해버렸죠. 모항이었던 부산에서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한진해운이 지난 40년간 세계 곳곳에 구축해 놓았던 166곳의 물류망은 그대로 경쟁 관계였던 글로벌 해운사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국부가 유출되고 무형의 자산이 공중분해된 거예요. 제조업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파산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타격이었던 겁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수에즈 운하,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파나마 운하, 이 두 운하는 대륙과 대륙 사이의 바닷길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중요한 거점인데요. 원양 화물선의 규격은 이 두 운하를 통과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때문에 선박의 크기에 따라 구분짓는 선형의 명칭도 이 두 운하의 이름 뒤에 맥스라는 단어를 붙여 명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중 수에즈 맥스 규격의 신기록을 경신한 게 바로 대한민국 국적선사 HMM의 알헤시라스호, 길이 399.9m, 넓이 61m로 세로로 세우면 63빌딩보다도 높은 초거대 선박입니다. 2020년 4월에 인도되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만선을 달성, 함부르크까지 항해하고 부산항에 무사히 돌아오며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부활을 알렸죠. 화물선의 종류는 크게
크게 가루 형태의 광물이나 곡물 등을 수송하는 벌크선, 원유나 화학약품 등의 액체 화물을 수송하는 탱커선, LNG나 LPG 같은 액화가스를 수송하는 가스선, 그리고 컨테이너 형태의 일반적인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이런 컨테이너들을 몇 개나 실을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규모를 규정하죠. 이 단위는 20 Foot Equivalent Unit, 줄여서 TEU라고 부르는데요. 1TEU는 가로 8피트, 세로 8.5피트, 길이 20피트의 컨테이너 한 개를 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로 활약하고 있는 HMM에서는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호까지 2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12척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면 보통 19,000TEU급을 말했는데 HMM이 이 한계를 깨고 게임의 새로운 룰을 제시한 거예요. 한진해운 몰락 직후인 2017년 세계 컨테이너 선사 순위권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대한민국. 2019년에 HMM이 다시 10위로 진입하면서 대한민국 해운업은 부활의 뱃고동을 울렸습니다. 세계 해운 시장의 동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한진해운 파산 1년 뒤인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잃어버린 해상무역로의 패권을 되찾기 위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입안하여 미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 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5일 설립된 해양산업 지원 전문 금융공기업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해운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덴마크나 독일 등 유수의 해운업 강국들은 일찍이 해양기금을 조성하여 대비하였고, 실제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 자국의 선박이 외국에 팔려나가는 걸 막는 것은 물론 오히려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해운 강국의 이름에 걸맞는 전문 금융기업을 설립했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해운 시장은 막대한 자본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으로 대부분의 해운 강국들은 이르면 대항해 시대, 늦어도 산업혁명 시기에 이미 주도권을 잡은 전통의 강호들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해운은 10대 글로벌 선사들이 각자 동맹을 체결해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으며 강력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쏟은 시간이 거의 50여 년에 달합니다. 이 유통망과 인프라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어 버린 건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에요. 특히나 머스크나 하팍로이드 같은 회사들이 꽉 잡고 있는 유럽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상황.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을 통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복구하고 있는 시장도 바로 유럽 항로의 컨테이너선 분야입니다. 해운업뿐만 아니라 조선업에도 강점이 있는 만큼 24,000TEU급 컨테이너선의 도입은 이런 주특기를 살린 과감한 전략입니다. 특히나 앞으로의 해운 산업은 빡빡한 환경 규제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국적 선사의 최신 선박들은 최첨단 선박공학 기술을 탑재해 규제에도 대비하고 있죠.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 건조된 12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모두 만선을 달성하고 HMM이 세계 3대 해운 동맹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는 등 대한민국 해운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다시 희망찬 부활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한반도 국가들이 강성했던 시기는 항상 해운을 지배했을 때였습니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해상무역로를 지키기 위해 덴마크나 독일 같은 선진국처럼 대한민국에도 해양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꼭 필요하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부활을 위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그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해운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새로운 지식을 약탈하러